어둠이 내려앉은 피렌체의 아르노강. 그 고요한 물결 위로 부서지는 달빛이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단순히 금화를 쌓아 올린 부자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낡은 양피지 장부를 넘기는 서늘한 종이 소리와 대성당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적셨던 핏빛 긴장감, 그리고 천재들의 정원에서 피어난 지혜의 향기가 담긴 한 가문의 대서사시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술의 가치를 믿었던 그들, 피렌체의 차가운 새벽을 깨워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꽃을 피워낸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 지금부터 달빛 아래 세계사와 함께 그 시리도록 아름다웠던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두운 밤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민 달빛이 아르노강의 물결 위로 부서져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5세기 초 르네상스의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피렌체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이라 불리는 한 집안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장식도 날카로운 칼날도 아닌 오직 사람의 마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죠. 그가 바로 메디치 금융 제국의 초석을 놓은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입니다. 1415년 비가 내리는 로마의 뒷골목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빗줄기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듭니다. 좁은 방 안 조반니는 낡은 가죽 장부를 손으로 훑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잉크 자국으로 거뭇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축축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한 남자가 비에 젖은 망토를 떨며 들어옵니다. 한때는 로마를 호령하던 교황 요한 23세 발다사레 코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조반니, 결국 모든 게 끝났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나를 폐위시켰어. 이제 내게 남은 건 쇠창살과 막대한 벌금뿐이야. 코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빗소리에도 묻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조반니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코사의 젖은 어깨 위에 마른 수건을 얹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장부와 같아서 한쪽이 비면 다른 쪽이 채워지기 마련이지요. 당신의 자리가 비었으니 이제 무언가 다른 걸 채울 때가 된 것뿐입니다. 코사는 냉소했습니다. 채울 것. 내게 남은 건 빚뿐이라네. 누구도 폐위된 교황에게 금화를 빌려주지 않아. 자네도 내게서 등을 돌릴 텐가. 조반니는 창밖의 빗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구석에 놓인 묵직한 괴짝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가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금화 3만 5천 플로린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은 떼일 각오를 해야 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반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메디치 은행의 집무실, 조반니의 아들 어린 코시모는 아버지가 내린 결정을 듣고 찻잔을 든 손을 멈춥니다. 찬물 위로 어린 소년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일렁입니다. 아버지, 이건 도박입니다. 돌아올 기약이 없는 돈이에요. 가문의 전 재산을 폐위된 죄수에게 던지시다니요. 조반니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넘깁니다. 코시모,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둬두면 썩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신용이라는 물기를 잘 터두면 언젠가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돌아오지. 나는 지금 금화를 버리는 게 아니라
메디치라는 이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란다. 주위 상인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폐위된 교황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나서다니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은행가가 또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조반니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낡은 장부 옆에 새로운 이름을 써 내려갑니다. 몇 년 뒤 피렌체의 새벽은 서늘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조반니는 이제 노년의 무게를 지탱하며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광장을 걷습니다. 멀리서 마차 소리가 들려오고 한 전령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옵니다. 주인님, 새로 선출된 교황 마르티노 5세께서 메디치 은행을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조반니의 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은 그간의 고단함을 말해주지만 눈빛만은 새벽 이슬처럼 맑습니다. 내일 각오로 빌려주었던 그 돈이 결국 가문을 유럽 최고의 금융 가문으로 만드는 열쇠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반니의 이 무모한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화려한 르네상스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순히 금화를 세는 은행가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읽을 줄 아는 선구자였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를 지키는 것, 이 투박하고도 정직한 철학이 메디치 가문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되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조반니의 신념. 이제 그 신념은 아들 코시모의 손에 넘겨져 피렌체를 넘어 전 유럽을 뒤흔들 준비를 마칩니다. 달빛 아래 흐르는 아르노강처럼 메디치의 이야기는 이제 막 깊고 넓은 물줄기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달빛이 조반니의 고독한 결단을 비췄다면 오늘 밤의 달빛은 피렌체의 가장 높은 탑, 베키오 궁전의 차가운 창사를 비춥니다. 1433년 가을이었습니다. 피렌체의 거리는 축제의 환호성 대신 서슬퍼런 칼날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가 가문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채 권력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지요. 국부라 칭송받기 전 그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죽음과 대면해야 했던 한 명의 죄수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감방 안, 육중한 철문 너머로 시뇨리아 광장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코시모는 벽에 기대 앉아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금화를 세고 장부를 넘기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그는 이내 그 손을 맞잡아 무릎 위에 단정히 놓습니다. 맞은편 벽등에서 타오르는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짧아집니다. 알비치 가문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밖에서 메디치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코시모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쫓는 대신 아버지가 남긴 신용이라는 단어를 입 안에서 가만히 되뇌어 봅니다. 당시 피렌체의 권력자들은 메디치 가문의 성장을 시기했습니다. 특히 알비치 가문은 코시모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모함으로 그를 사형 위기로 몰아넣었지요. 하지만 코시모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 비바람을 견뎌야 할 때라는 것을요. 결국 코시모는 사형 대신 베네치아로의 추방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면한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라는 고향을, 자신의 전부를 잃는 일이었으니까요. 피렌체에서 추방되어 도착한 베네치아. 곤돌라가 물결을 가르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옵니다. 코시모는 운하를 바라보며
걷다 멈춰 서서 낡은 건물 한 귀퉁이를 손으로 쓸어봅니다. 그의 곁에는 피렌체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충직한 건축가 미켈로초가 서 있습니다. 미켈로초, 저 물결을 보게. 끊임없이 밀려오고 물러가지만 결코 바다를 떠나지는 않지. 권력도 저와 같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야. 미켈로초는 코시모의 옆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답합니다. 주인님, 이곳 베네치아의 공기는 피렌체보다 부드럽사옵니다. 하지만 주인님의 눈빛은 여전히 아르노강의 새벽 안개를 닮아 있군요. 코시모는 대답 대신 미켈로초에게 설계도 한 장을 건넵니다. 그것은 산조르주오 마조레 성당의 도서관 개축 계획서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잔티움에서 건너온 희귀한 필사본들을 어루만지며 책장에 배어있는 오래된 양피지 냄새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플라톤의 철학, 고대 로마의 역사, 이름 없는 수도사가 평생을 바쳐 옮겨 적은 지혜의 기록들.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고대의 지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피렌체로 돌아가는 날, 칼 대신 이 지혜를 들고 가리라고. 공포로 사람을 지배하는 대신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리라고. 유배된 지 1년, 피렌체 시민들의 부름 속에 코시모의 마차가 도시 정문에 도착합니다. 알비치 가문의 실정으로 도시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다시 메디치의 온화한 리더십을 갈구했습니다. 마차 문이 열리고 코시모가 땅을 딛습니다. 그의 구두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광장에 낮게 깔립니다. 몰려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지만 코시모는 승리자의 거만한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고향 땅에 가만히 입을 맞춥니다. 그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마른 흙 위로 떨어져 검게 번집니다. 코시모,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코시모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을 향한 수많은 눈동자를 마주합니다. 그의 손에는 칼 대신 유배지에서 가져온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피렌체를 예술과 학문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그의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코시모는 1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공포가 아니라 감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는 피렌체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미켈로초를 시켜 산 마르코 도서관을 짓게 하고 그곳을 누구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인문주의의 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내라는 이름의 거친 세월을 견뎌내고 돌아온 그는 이제 피렌체의 국부로 불리게 됩니다. 그가 베네치아에서 가져온 지혜의 씨앗들은 이제 피렌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꽃으로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빛 아래 흐르는 아르노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한 남자의 뒷모습을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피렌체의 아침 안개가 유난히도 짙게 깔렸던 1478년 4월 26일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꽃의 성모 대성당, 그 거대한 돔 아래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평화로운 주일 미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성스러운 종소리 뒤편에는 메디치 가문의 심장을 겨눈 차가운 칼날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코시모의 손자이자 피렌체의 전성기를 이끌던 로렌초,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 아꼈던 동생 줄리아노. 오늘 우리는 이 형제의 운명을 갈라놓은 핏빛 미사, 그리고
슬픔을 딛고 위대한 자로 거듭난 한 남자의 시린 등줄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뿌연 연기가 대성당의 높은 천장으로 흩어집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이 성당 안을 가득 채우고 시민들은 경건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로렌초와 줄리아노 형제는 나란히 서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줄리아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가 감돌지만 로렌초의 미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미세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성체 거양을 알리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정적을 깨는 거친 금소금이 대리석 바닥을 긁습니다. 교황 식스토 4세의 묵인 아래에 파치 가문이 준비한 음모가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반디니와 프란체스코 데 파치가 휘두른 칼날은 무려 19번이나 줄리아노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메디치의 보석이라 불리던 동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흰 옷은 비명보다 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로렌초는 목에 자상을 입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옷을 휘둘러 칼날을 막아내며 성구실로 몸을 피합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대성당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문 밖에서는 동생의 마지막 신음과 사륙의 함성이 뒤섞여 들려옵니다. 난동이 진압되고 주동자들이 성난 군중에 의해 처단된 후 로렌초는 목에 붕대를 감은 채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생을 죽인 이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의 함성이 들려오지만 방 안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로렌초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줄리아노의 유품, 작은 펜던트에 머뭅니다. 그의 손이 펜던트를 집어들려다 멈칫합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그는 울지 않습니다. 아니, 울 수 없습니다. 교황은 피렌체 전체를 파문했고 나폴리 왕국과 연합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렌초의 어깨에는 동생을 잃은 슬픔보다 피렌체라는 도시의 운명이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줄리아노, 내가 너의 목까지 이 도시를 지켜내야겠지. 그것이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 그는 떨리던 손을 꽉 쥐고 장부 대신 지도를 펼칩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슬퍼런 결단력이 서려 있습니다. 1479년 12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나폴리의 해안에 작은 배 한 척이 닿습니다. 로렌초는 호위병도 없이 단신으로 적국인 나폴리 국왕 페르디난도 1세를 만나기 위해 죽음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마중 나온 나폴리 병사들의 차가운 창끝이 그의 가슴을 겨누지만 로렌초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기만 합니다. 나폴리 궁정의 화려한 연회장 페르디난도 1세는 로렌초를 비웃듯 바라봅니다. 제 발로 죽으러 오다니 메디치의 수장이 참으로 어리석군. 교황이 그대의 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모르나? 로렌초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폐하, 저는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평화와 폐하의 위대한 명예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전쟁은 파괴를 부르지만 지혜로운 동맹은 역사를 바꿉니다. 로렌초는 그가 평생 닦아온 인문학적 지식과 탁월한 외교, 수완으로 국왕의 마음을 흔듭니다. 3개월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나폴리 국왕은 교황과의 동맹을 끊고 피렌체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1480년 4월 평화 조약서를 들고 피렌체로 돌아온 로렌초를 향해 시민들은 위대한 자,
일 마니피코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는 칼로 복수하는 대신 지혜로 승리했고 피를 흘리는 대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동생을 잃은 자리에 세운 것은 권력의 독재가 아니라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예술의 정원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대성당을 나서는 로렌초의 뒷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겠지만 그가 남긴 르네상스의 향기는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핏빛 비극을 위대한 전성기로 바꾸어 놓은 그의 눈물을 기억하며 다음 장에서는 로렌초가 가꾼 그 화려한 천재들의 정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피렌체의 한낮은 조각칼이 대리석을 쪼는 규칙적인 금소금으로 채워집니다. 르네상스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도시에서 돈은 단순한 금화가 아니라 예술의 숨결로 다시 태어났지요. 오늘은 위대한 자 로렌초가 가꾼 산 마르코의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의 불꽃을 터뜨렸던 이른바 메디치 효과가 시작된 바로 그곳입니다. 눈부신 태양이 정원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 부서져 내립니다. 공기 중에는 하얀 대리석 가루가 안개처럼 떠다니고 코끝에는 갓 잘라낸 돌의 비릿한 냄새가 스칩니다. 정원 한 구석 15살 남짓한 소년이 커다란 바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소년의 곱슬머리는 먼지로 뽀얗게 덮여 있고 정을 쥔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솟아 있습니다. 로렌초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수수한 행차복을 입은 그의 눈이 소년의 손끝을 따라갑니다. 소년이 조각하고 있는 것은 늙은 판의 머리상입니다. 신화 속 반인반수의 늙은 얼굴, 그런데 그 표정이 어찌나 생생한지 금방이라도 입을 열 것만 같습니다. 로렌초는 나직이 읊조립니다. 정교하구나. 하지만 소년아, 늙은 판에 이가 저렇게 고르고 튼튼해서야 어디 세월의 풍파를 견뎠다고 하겠느냐? 소년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멈칫합니다. 잠시 후 소년은 거칠게 정을 휘둘러 판의 앞니 하나를 툭 쳐냅니다. 그러고는 로렌초를 향해 고개를 까닥이며 입가에 비죽이 미소를 띄어 보입니다. 로렌초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소년의 무례함이 아니라 찰나의 조언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 번뜩이는 재능에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년은 무심한 듯 짧게 대답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의 식탁은 촛불의 은은한 향기와 잘 익은 포도주의 향으로 가득합니다. 긴 식탁 상석에는 로렌초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인문주의 철학자 피치노와 시인 폴리치아노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대 피렌체 최고의 지성들이 한 식탁에 모여 고대 철학과 시, 그리고 예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소년 미켈란젤로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고 고기를 썹니다. 가난한 석공의 아들이 이 화려한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을 겁니다. 로렌초는 자신의 아들들과 똑같은 옷을 입힌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빵뿐만 아니라 고대의 지혜와 천재들의 영감이라는 것을요. 마르실리오, 자네가 읽어주던 플라톤의 구절을 저 소년에게도 들려주게나. 예술은 손끝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철학자 피치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플라톤의 구절을 읊기 시작합니다. 시인 폴리치아노가 미켈란젤로의 어깨를 툭 치며 고대 시를 이어받아 읊자 소년의 눈빛이
장식용 금장식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며 피렌체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이 순간, 르네상스의 진정한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메디치 효과라고 부르게 될 바로 그것, 서로 다른 분야의 천재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 전혀 새로운 혁신을 터뜨리는 바로 그 현상이 지금 이 식탁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로렌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산 마르코 도서관의 높은 서가 사이를 걷습니다. 가죽으로 제본된 고대 필사본들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양피지의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 책들은 할아버지 코시모가 전 세계에서 어렵게 모아온 인류의 지혜였습니다. 비잔티움이 무너지던 날 목숨을 걸고 빠져나온 필사본들, 수도사들이 평생을 바쳐 손으로 옮겨 적은 기록들이 이 서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렌초는 서가 위의 책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미켈란젤로, 너는 돌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꺼내는 사람이니 이 글들 속에 숨어있는 인류의 영혼도 함께 들여다보렴. 로렌초의 손이 조심스럽게 미켈란젤로의 어깨에 얹어집니다. 그의 손길은 후원자의 위압감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의 따스함을 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피렌체의 붉은 돔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도서관 안은 오직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흐릅니다. 여러분, 로렌초는 단순히 예술가들에게 돈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고 가문의 일원으로 대접하며 정신적인 토양을 마련해 주었지요. 미켈란젤로라는 거대한 나무는 로렌초가 일군 천재들의 정원에서 그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산 마르코 정원에서 로렌초가 그 곱슬머리 소년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서 마주하는 그 경이로운 인류의 유산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황금기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로렌초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고 메디치 은행의 지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지요. 화려했던 축제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위대한 자의 시간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화려한 예술의 꽃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불꽃, 안나 마리아 루이자의 고결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유럽의 새벽을 깨우던 피렌체의 태양도 어느덧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저물어갑니다. 화려했던 축제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메디치라는 이름의 거대한 나무는 이제 마지막 한 잎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직계 후손,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겨가는 고독한 황혼기, 그녀가 피렌체를 향해 건넨 마지막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300년 가문의 영혼을 지켜낸 한 여인의 숭고한 결단을 따라가 봅니다. 1737년 7월, 피티 궁전의 깊은 방이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차가운 복도, 무거운 정적이 공기를 짓누릅니다. 안나 마리아는 동생 잔 가스토네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드는 것을 지켜보며 침대 머리맡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고목의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지만 동생의 마른 손을 맞잡은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습니다. 마침내 동생의 손에서 힘이 풀리고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꺼집니다. 300년간 피렌체를 빛내온 메디치 가문의 남성 직계가 완전히 끊기는 순간입니다. 안나 마리아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눈가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검은 상복 위로 점게 번집니다.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유산의 유일한 주인이자 가문의 문을 닫아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합니다. 창밖으로는 토스카나 대공국의 지배권이 합스부르크 로렌 왕가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와 피렌체 시민들의 술렁임이 가득합니다. 집무실 안 새로운 통치 가문의 대리인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안나 마리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벽에 걸린 명작들과 보관함의 보석들에 머물며 이 막대한 보물들을 어떻게 실어 나를지 계산하는 듯합니다. 그림들을 보는 그들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납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의 스케치들, 고대 조각상들. 그것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메디치 가문이 수백 년에 걸쳐 인류를 위해 지켜온 보물들이었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지켜보다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양피지 뭉치를 천천히 펼칩니다. 그것은 그녀가 수개월 동안 밤을 지새우며 직접 구상한 가족 협약, 파토, 디파밀리아입니다. 대리인이 냉소하며 말합니다. 공비 전하, 이제 영지는 우리 왕가의 소유입니다. 가문의 개인, 재산 역시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안나 마리아는 대답 대신 기펜을 들어 문서의 마지막 칸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갑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립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펜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술품과 도서, 가문의 보물들은 나의 상속 재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토스카나 정부에 기증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대리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메디치 가문이 수백 년간 지켜온 자부심이 서려 있습니다. 이 유산들은 단 하나도 피렌체 밖으로 반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시민들의 교육과 외국인들의 관람을 위해 영원히 이 도시에 머물러야 합니다. 메디치의 육신은 사라져도 우리의 영혼은 이 도시와 함께 숨 쉬어야 하니까요.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것은 권력을 잃은 자의 마지막 애걸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후원자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1743년 2월 18일 서늘한 겨울바람이 산 로렌초 성당의 대리석 기둥 사이를 휘감고 돕니다. 76의 노년이 된 안나 마리아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가문의 조상들이 잠든 지하 묘지를 천천히 걷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벽에 새겨진 조반니, 코시모, 로렌초의 이름 하나하나를 손으로 어루만지는 손길은 애틋하기만 합니다. 조반니 할아버지, 당신이 비 내리는 로마의 골목에서 씨앗을 심던 그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도 없었겠지요. 코시모, 유배지에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던 당신의 인내가 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로렌초, 핏빛 미사의 슬픔을 딛고 천재들의 정원을 가꾼 당신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피렌체가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메디치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자신이 남긴 약속 덕분에 우피치 미술관의 명작들은 영원히 피렌체의 아침 햇살을 맞이할 것이므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모든 임무를 마친 자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안나 마리아 루이자가 세상을 떠나던 날, 피렌체의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사후 메디치 가문의 방대한 컬렉션은
그녀의 약속대로 우피치 미술관의 모태가 되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르네상스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디치 가문이 진정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금화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화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달빛 아래 흐르는 아르노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씨앗을 심었던 조반니, 인내로 줄기를 키웠던 코시모, 눈물을 딛고 꽃을 피워낸 로렌초, 그리고 마지막 꽃이 판장까지 도시에 바친 안나 마리아.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달빛 아래 세계사와 함께한 메디치 가문의 대장정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깊고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